2024년 전 세계 국가 부채가 30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GDP의 3배가 넘는 규모죠. 미국은 36조 달러, 일본은 9조 달러, 중국마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요.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모두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빚을 졌다면 대체 누가 돈을 빌려준 걸까요? 은행? 부자? 아니면 외계인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는 우리가 생각하는 빚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이기 때문이죠. 개인이 돈을 빌리면 반드시 누군가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빚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국채를 사는 건 결국 국민입니다. 은행, 보험사, 연금,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사고 그 돈은 공공사업과 사회보장을 쓰이며 다시 기업의 매출과 사람들의 월급이 되죠.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저축이 되고 투자가 되어 국채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끝없이 순환하는 거예요. 이 순환이 멈추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5000년 인류 경제사 속에서 빚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모든 나라가 동시에 빚을 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었다는 이야기요. 36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5경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1조도 감이 안 오는데 5경이라니 말이죠. 그런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9조 달러가 넘어요. 중국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들이 모두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들만 빚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사는 나라들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죠. 국제통화기금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부채 총액이 300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전 세계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합친 것보다 3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모든 나라가 빚을 졌다면 도대체 누가 돈을 빌려준 걸까요?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이 채권자죠. 그럼 국가가 빌린 돈의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외계인에게 빌린 건 아닐 테고요. 지구 밖에서 돈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빚의 구조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만약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 원을 빌리고 영희는 민수에게 200만 원을 빌리고 민수는 다시 철수에게 150만 원을 빌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돌면 결국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지금 세계 경제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에 빚을 졌고 일본은 자국민에게 빚을 졌고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나라들은 또 다른 나라에 빚을 졌어요. 마치 거대한 빚의 순환고리 같은 거죠. 그런데 개인의 빚과 국가의 빚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하고 재산을 압류당하죠. 하지만 국가는 다릅니다. 국가는 망하지 않아요. 적어도 쉽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는 돈을 째거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은 돈이 없으면 끝이지만 국가는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찍어내면 큰 문제가 생기지만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국가 부채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숫자 노름에 불과한 걸까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국가 부채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하죠. 미국 정부는 매년 수천억 달러의 이자만 갚고 있어요. 원금은 거의 갚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일본은 30년 넘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이에요. 이쯤 되면 정말 헷갈립니다. 빚이 많은데도 잘 사는 나라들이 있고 빚을 갚으려다가 오히려 경제가 무너진 나라들도 있어요. 도대체 이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빚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가의 빚은 단순히 갚아야 할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제 시스템 전체가 작동하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빚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 중 상당수가 바로 빚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된 점토판에는 보리 3자루를 빌렸으니 수학기에 4자루를 갚겠다는 식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였죠. 농부는 씨앗이 필요했고 상인은 물건을 사올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미래의 수확을 담보로 지금 필요한 것을 빌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신용거래의 시작이에요. 신용이란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거든요. 5000년 전 사람들도 이미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스템은 점점 더 정교해졌어요.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국가 단위의 빚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2세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도시국가들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채를 발행했어요. 당시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전쟁을 치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국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자니 시민들이 반발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우리가 이기면 전리품으로 갚을 테니 지금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죠. 부유한 상인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거죠. 이게 바로 국채의 원형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7세기 영국에서였어요. 영국은 프랑스와 계속해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군사활동에는 막대한 기용이 들거든요. 영국 정부는 네덜란드의 금융 시스템을 배워서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했어요. 국채를 단순히 빌려주고 받는 증서가 아니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정부에 1000파운드를 빌려줬는데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해졌어요. 원래라면 정부가 갚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채권을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국채를 사려고 했어요.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영국 정부는 이 시스템 덕분에 프랑스보다 훨씬 적은 이자로 훨씬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1700년대 초 대동맹 전쟁 때의 일이에요. 영국과 프랑스는 둘 다 전쟁 자금이 필요했죠. 프랑스는 왕실의 권위로 강제로 돈을 빌렸고 영국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랑스는 높은 이자를 내야 했고 돈을 빌리기도 어려웠어요. 반면 영국은 낮은 이자로 필요한 만큼 돈을 빌릴 수 있었죠. 같은 전쟁을 치르는데 영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신뢰예요. 사람들이 영국 정부는 빌린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빌려줬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로 지켜졌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스템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19세기가 되자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 국민에게 빌리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국가 부채는 사실 국민이 정부에 빌려준 돈이 하는 겁니다. 정부가 외계인에게 빌린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빌려준 돈인 거죠.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순환할까요?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짓고 군대를 운영해요. 이 과정에서 돈이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죠. 건설회사 직원이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식당 주인은 그 돈으로 식재료를 사는 식으로요. 이렇게 돌고 도는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세금이 거쳐요. 정부는 그 세금으로 국채의 이자를 갚고 만기가 되면 원금도 갚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죠. 마치 피가 몸속을 순환하듯이 돈이 경제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20세기 들어서 이 시스템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를 폐지하면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돈의 가치가 금으로 보장되었는데 이제는 순전히 신뢰만으로 보장되게 된 거예요. 금으로 바꿀 수 없는 돈을 누가 믿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계속 믿었어요. 미국 달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화폐였고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사람들이 믿는 건 금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는 건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경제가 계속 돌아갈 것이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이 시스템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해 왔어요. 물론 중간에 위기도 많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시스템은 적응하고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경제는 이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시스템이 영원히 작동할 수 있을까요? 신뢰라는 건 깨지기 쉬운 것인데 말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갑자기 이 나라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2009년 그리스에서 벌어진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그리스 정부는 국가 부채가 GDP의 약 130%에 달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투자자들이 그리스 정부의 발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 나라 정말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국채를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이 폭락했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 정부가 돈을 빌리려면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2010년 초 그리스 국채 금리는 5%에서 시작해서 몇 달 만에 12%를 넘어섰어요. 상상해보세요. 100억 달러를 빌리면 매년 이자만 12억 달러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리스 정부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됐어요. 아무도 사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만기가 된 기존 국채를 갚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보통은 새 국채를 발행해서 만기된 국채를 갚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돈의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월급을 제때 주지 못했고 연금 지급도 연기됐어요. 공공서비스가 마비되기 시작했죠. 병원에는 약이 떨어졌고 학교는 예산이 없어서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이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공무원을 25% 해고하고 남은 직원들의 임금을 30% 삭감하라는 거였어요. 연금도 대폭 줄이고 세금은 크게 올려야 했습니다. 그리스 경제는 급격히 위축됐어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GDP가 약 25% 줄어들었습니다. 실업률은 27%까지 치솟았고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어섰죠. 거리에는 시위대가 넘쳐났고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볼게요. 그리스의 부채 규모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사실 일본은 그리스보다 훨씬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위기를 겪지 않았죠.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신뢰였습니다. 사람들이 일본은 빚을 갚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리스는 못 갚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일본 국채의 약 91%는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어요. 일본은행이 51%, 보험회사가 17%, 은행이 14%를 가지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는 9%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는 상황이 달랐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먼저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어요. 이번에는 신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경제 활동이 멈춰버린 거죠. 사람들이 집에 갇혔어요. 공장이 멈추고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고 배가 항구에 정박했죠. 돈을 벌 수 없으니 돈을 쓸 수도 없었어요. 경제 전체의 혈액순환이 멈춰버린 겁니다. 2020년 2분기 미국 GDP는 전분기 대비 약 30% 급락했어요. 일본은 28%, 유럽은 평균 25%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어요. 경제가 급정지한 거죠. 각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엄청난 양의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했어요. 성인 1인당 1,200달러씩 나눠줬죠. 실업수당도 대폭 늘렸고요. 기업들에게도 지원금을 쏟아부었어요. 직원을 해고하지 말고 버티라고 돈을 준 겁니다. 항공사, 호텔, 식당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업종에 지원이 들어갔죠. 유럽과 일본도 비슷한 정책을 펼쳤어요.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한 해에만 약 3조 달러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어요.
이건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였어요. 중앙은행들도 나섰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들인 거죠. 사실상 돈을 찍어낸 것과 같았어요. 이 정책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받으니 최소한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기업들도 파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죠. 경제의 완전한 붕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많은 돈이 한꺼번에 풀린 겁니다. 2020년과 2021년 동안 전 세계 주요국들이 풀어놓은 돈의 양은 이전 10년 동안 풀어놓은 것보다 많았어요.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돈은 이미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었죠. 사람들 손에는 현금이 있었고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죠.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공장들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고 물류도 여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2021년 말부터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7%를 넘어섰고 유럽은 더 심했어요. 수십 년 만에 보는 높은 인플레이션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국가부채 시스템은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처럼 그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낮은 부채 비율도 위기가 될 수 있어요. 동시에 코로나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경제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정부는 그걸 막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각국 정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풀어놓은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국가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지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각국 정부는 지금 매우 조심스러운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고 다른 쪽으로는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하니까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2022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어요. 2021년 말 거의 0%에 가까웠던 기준금리가 2023년에는 5.5%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빠른 금리 인상은 198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죠. 기업들도 투자를 줄입니다.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게 부담스러워지니까요.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 전체의 수요가 감소해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가격 상승 압력이 약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중앙은행이 노리는 효과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제를 일부러 식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대가가 따라와요.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가 36조 달러라고 했죠. 금리가 5%라면 매년 이자만 1조 8천억 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건 미국 연방정부 전체 예산의 약 30%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2020년만 해도 미국 정부가 내는 이자는 연간 약 3천억 달러 정도였어요. 3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아니면 또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해야 해요. 유럽 중앙은행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은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의 국가부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자칫하면 또 다른 그리스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각국 정부가 선택한 전략이 뭐냐면 소프트 랜딩이에요. 경제를 급격히 식히지 않으면서 천천히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겁니다. 이건 마치 비행기를 착륙시킬 때 부드럽게 내리는 것과 비슷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0%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연 2에서 3% 정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도면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면서도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사실 국가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명목 부채 금액은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니까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부가 10년 만기 국채를 1조 달러어치 발행했다고 해봅시다. 만약 매년 인플레이션이 2%씩 발생하면 10년 후 그 1조 달러의 실질 구매력은 약 82%로 줄어들어요.
18% 정도가 자연스럽게 증발하는 셈이죠. 연 3% 인플레이션이라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10년 후 실질 가치는 약 74%로 떨어져요. 26%가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갚아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너무 높으면 문제지만 적당한 수준은 오히려 경제의 윤활유 역할은 합니다. 국가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이 전략에는 위험이 따라와요.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2에서 3%로 유지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조금만 방심하면 5%, 7%로 치솟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억제하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죠.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본은 인플레이션을 너무 강하게 억제하려다가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더 싸질 텐데 왜 지금 사? 하는 심리가 퍼진 거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그러면 임금도 줄어들어요. 임금이 줄면 소비가 더 위축되고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이어집니다. 일본은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30년 가까이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사람들이 국가부채 시스템 자체를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벌어진 일이 대표적이에요. 1차 세계대전 배상금을 갚기 위해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냈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돈은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빵 한 덩이 가격이 아침에는 1마르크였다가 저녁에는 10마르크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달려가서 뭐든 사버렸습니다. 돈을 들고 있으면 매시간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결국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고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죠.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2010년대 후반 베네수엘라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한 결과였죠. 물가가 몇 주마다 2배씩 뛰었어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자국 화폐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미국 달러나 금을 찾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도피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면 대체 자산을 찾아요. 2020년 이후 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2020년 초 온스당 1,500달러 정도였던 금값이 2024년에는 2,000달러를 넘어섰죠. 부동산도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있느니 집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피해 실물 자산으로 도피한 겁니다. 암호화폐는 또 다른 이야기죠. 비트코인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화폐를 표방하며 등장했어요.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다는 거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어요. 개당 1만 달러도 안 되던 게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며 암호화폐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암호화폐도 결국 신뢰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게 가치 있다고 믿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봤어요. 어떤 코인들은 가치가 90% 이상 증발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어요. 금이든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결국 모두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금이 귀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실용적 가치만 따지면 금은 그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없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 믿음이 깨지면 2008년 미국 부동산 위기처럼 가격이 폭락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안전한 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부채 시스템도 금도 부동산도 암호화폐도 모두 집단적 믿음 위에 서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차원에서는 자산을 분산하는 게 중요해요. 현금만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당하고 한 가지 자산에만 몰빵하면 그게 무너질 때 다 잃을 수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는 신뢰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처럼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부는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약속을 지켜야 해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요. 지금 세계 각국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도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국가부채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신뢰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줄타기예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은 살아남았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적응하고 진화했죠. 하지만 실패한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완전히 무너진 경우도 있었고요. 앞으로 10년, 20년 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국가부채 시스템은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온 집단적 신뢰의 결정체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작동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줄타기는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줄 위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인류는 단 한 번도 신용 없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농부가 보리를 빌리며 남긴 약속도, 17세기 영국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며 발행한 국채도, 2020년 각국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한 현금도 모두 같은 원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켜지는 동안 경제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처럼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시스템은 심장이 멈춘 것처럼 급중지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 전 세계가 목격한 것도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멈추자 GDP가 30% 가까이 증발했고 각국 정부는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 대가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들은 연 2에서 3%씩 조용히 빚의 무게를 줄여나가려 하지만 이 줄타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너무 빠르면 바이마르처럼 무너지고 너무 느리면 일본처럼 30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암호화폐를 삽니다. 하지만 그것들조차 결국 누군가의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금이 가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이고 부동산이 안전한 이유는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금 손에 준 이 돈을, 이 자산을, 이 시스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세계 모든 나라가 300조 달러의 빚더미 위에 서 있는 지금 그 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신용이란 결국 집단적 믿음의 다른 이름이니까요.